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진입니다. 김중혁입니다. 이제 당 탈퇴하셨어요? 당 얘기 안 하시네? 너무 철새라고 하셔가지고 만화당 할까 하다가 만화당? 네, 너무 약간 너무 빤히 보이니까. 예, 그래서 네. 한 번 건너뛰고 다음에 새로운 당으로 또 네. 만나 뵙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다음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기대됩니다. 네. 자, 오늘 연상호 감독의 작품 세계에 특히 이제 앞에 나왔던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올여름 최고 화제작 중에 하나가 거의 최고 화제작인 것 네. 같아요. 부산행이죠. 네, 본 사람들이 어마무시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예고편만 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칸네 영화제에서 이제 큰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었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몇 개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네. 좀비들이 불쌍하다. 마동석을 만나다. 이런 거부터 몇 개가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안 돼요! 내 친구가 부산행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의아해하시는 게 아니 연상호 감독이면 애니메이션 감독인데 그 영화로 더군다나 첫 영화를 이렇게 큰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제 부산행을 저희가 못 본 상황이긴 하지만 앞에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도 참 대단한 작품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돼지의 왕, 사이비 두 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볼 거고요. 저는 이번에 연상호 감독 작품을 하나도 보지 않았던 이전에? 상태였다가 네네. 단편부터 다 봤어요. 야, 이 지난 한 주간 연상호 주간이었군요. 연상호 주간이었어요. 네네. 그런데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작품이 단편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사랑은 단백질. 한번 보면 잊혀지지가 않는 작품이죠. 사랑은 단백질의 명장면이 네. 돼지 저금통이 네네. 배를 가르지 못하게 하려고 네. 발버둥치는 장면인데 괴로워하는. 그 장면은 정말 길이길이 남아야 할 명장면이거든요. 만화로 꿈꿀 수 있는 혹은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보여준 작품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또 창이라는 군대의 문제를 다룬 창이라는 작품, 지옥, 네. 두개의 삶 이런 작품들도 네. 아주 특이한 작품이었던 것 셋이 같습니다. 장법도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고 네. 영화 화술 자체가. 그렇죠. 네, 부산행도 부산행이지만 또 바로 이어지는 작품 어떻게 보면 부산행의 앞의 이야기 프리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서울역이라는 네.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도 있잖아요. 서울역은 어떻게 보면 부산행과 짝패를 이루는 그렇습니다. 또 다른 한편의 네. 재난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그 서울역도 이번 여름에 곧 개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이제 돼지의 왕과 사이비와 서울역까지를 일종의 장편 3부작처럼 네. 그렇게 한번 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그리고 연상호 감독이 직접 말한 바에 의하면 사이비나 돼지왕과는 완전히 다른 체의 애니메이션 선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또 기대가 되는 면도 있습니다. 네, 짧은 클립을 봤는데 정말 그 장면도 무시무시하더라고요. 네. 연상호 감독이 저는 이제 이번에 부산행을 만든다고 했을 때 별로 놀라지 않은 게 연상호 감독은 일단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한 것 같습니다. 네. 뛰어난 이야기꾼이라는 거고요. 단지 이제 애니메이션, 극영화 이런 그 구분을 벗어나서 네. 그런 측면에서도 부산행에 대해서도 극영화를 만들어도 충분히 굉장히 잘 만든 감독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돼지의 왕 같은 경우에도 그 지원을 받았을 때 애니메이션 쪽에 지원을 하지 않고 극영화 쪽에 지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이야기 자체가 애니메이션으로 하기에는 어려울 거라는 판단을 했을 거기 때문에 네네.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네. 사이비도 애초에는 원래 극영화로 만들려고 하다가 바꿔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든 케이스라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이 양 매체 사이를 오가는 그런 이물감 같은 건 없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연상호 감독이 어떤 앞에 이전에 두 편의 뛰어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는지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1분 브리핑 시간인데 예. 기대됩니다. 일본 브리핑은 제가 발품을 팔아서 하고 싶었지만 자료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한국 애니메이션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목과 연도별로 일목요연하게 보여드리는 걸로 오늘의 1분 브리핑을 가름할까 합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1분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네. 가장 빽빽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저의 혼란스러운 뇌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홍길동과 손오공으로 대담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칸이 모자라서 글쎄. 글씨가 작아졌다가 그 작업 과정 자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심지어 여기 보면 마커가 이렇게 점점
달아서 여기 요쯤에서 이제 바꾼 것 같죠, 마커를? 피디님이 제작비를 아끼시는지 이렇게 네. 새 마커 좀 주세요 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진짜 저 집을 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 연상 감독의 두 작품이 어떤 좌표에 찍혀 있는지 한번 보시라고 적어드렸고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은 뭐 둘리, 각시탈, 네. 슈퍼보드, 영심이 꽤 많이 봤더라고요. 마리 이야기. 그리고 2011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때가 중요했죠. 2011년에 꽤 좋은 작품들이 다 나왔고 특히 돼지의 왕, 마당을 나온 암탉 두 편의 작품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룬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소중한 날의 꿈도 기억이 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나왔던 뭐 대중적으로는 크게 성공하지 못했지만 파닥파닥 같은 작품도 참 네. 좋았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2016년 이성강 감독의 카이 거울 호수의 전설이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고요. 네, 전주영화제에서 공개가 되기도 했었죠. 네. 많은 기대를 모으는 네, 작품인데요. 이렇게 한국 애니메이션의 본 느낌이네요. 역사를 보면서 여기서 어떤 작품들을 좋아하시는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는 왠지 머리는 안 쓰고 손발이 좀 고생한 그런 1분 브리핑 같아요. 아니요, 자료 조사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군대에서 좀 차트 좀 쓰셨나 봐요. 종서가 오랜만이다. 철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만나자고 했다. 누구부터 죽여줘! 철이 얘기 한바탕 하니까 시원하냐? 아니, 아직 철이 얘기 하지도 않았어. 지금부터가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야. 네, 첫 번째 작품 돼지의 왕 장편 첫 번째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보는데 어린 시절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아, 보통 남자 학생들이 그 있는 중학교 풍경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 순간 급 소환되어서 한국에서 이제 학교를 이제 10대 시절 초중고등학교를 지나온 여학생이라면 우리들 같은 영화가 떠오를 것 같고, 그렇죠. 네. 남학생이라면 이 돼지의 왕 같은 영화가 떠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절이 있고,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중학교 시절의 세 친구 사이의 얘기가 이제 남은 두 친구 사이의 이야기로 이제 변주가 되는데, 그리고 보통 이런 학교 장면으로 플래시백이 된 영화들은 성장 영화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지금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우리가 자랐는가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경우가 있고 성장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는데 돼지의 왕은 정확하게 성장하지 않는 오히려 더 트라우마 때문에 삶이 얼마나 더 피폐해졌는가를 그렇습니다. 다루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갑작스럽게 뛰어들어왔다. 근데 이제 이 영화 자체가 칸네 영화제에 공식 프로그램에 초청된 최초의 한국 장편 애니메이션이에요. 네. 그래서 감독 주관에 갔었는데, 근데 이 작품 그림을 보면 일단 좀 그림체 자체가 가차없다 이런 생각들이 들죠. 저는 이제 입술이 특히 특이하던데, 입술을 윗입술은 진하게 표시하고 아랫입술은 얇게 연하게 이제 그려낸다든지, 또 저 세 인물들만 봐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10대 소년들을 그려내는 어떤 그런 쪽의 느낌들이 전혀 없어서 일반적인 우리가 애니메이션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에서 완전히 이탈된 그런 쇼킹한 작품이죠. 그리고 특히 저는 철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철이 캐릭터는 그 아무도 모른다라는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 영화의 그 남자 주인공이 야기라 유야였잖아요. 네. 그 야기라 유야를 모델로 해서 삼았던 그런 그 그림체라고 해요. 그런 캐릭터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헤어스타일도 비슷하죠. 네. 궁금하신 분은 다음 주를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알 수도 있어. 이렇게 해서 또 예고편을? 다음 주에 알 수도 있어. 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의 남자의 그 목소리 연기를 3명 모두 여배우한테 시켰다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죠. 처음에는 잘 못 들어볼 정도로 꽤 잘 맞더라고요. 싱크로율이. 그렇죠. 네. 뭐 박희본 배우라든지 네, 김꽃비 씨, 박희본 씨, 또 김혜나 씨. 네, 이렇게 네. 세 분이. 뿐만 아니라 너도 찬영이랑 친해지자. 너나 실컷 친해져. 네가 못 먹는 고기 반찬 찬영이한테 갖다 주면서 친해지지 그러냐?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15년 일이라고 뒤에 했어? 성인 캐릭터는 이제 고정적으로 아, 그럼 나오시는 작가 된 이 거야, 연상호 작가. 감독 영화의 양익준 감독, 그리고 또 이제 오정세 씨, 이 두 분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양익준 감독이 이 그
목소리 연기를 하는데 놀랐다. 바로 똥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똥파리의 그 배우가 네. 바로 떠오를 수밖에 그 없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종속도 이게 약한 애가 아닌데 이런 느낌이 다 딱 들어요. 빚이다 빚. 사업이라는 게 뭐 다 빚 위에서 하는 거지 뭐. 사실 근데 이런 10대 시절의 이런 이야기들이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렬하면서도 어둡고 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 자체를 이제 예를 들어서 무슨 계급에 관한 얘기 혹은 뭐 교실을 무대로 한 권력에 관한 얘기 이런 쪽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영화들이 많죠, 한국에서. 뭐 네. 우리들 같은 영화, 그다음에 파수꾼 같은 영화, 네. 소설로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그렇죠. 같은 작품. 저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 하나의 어떤 그 전형 같은 생각이 드는데 네. 교실에서의 권력 관계를 가장 잘 드러내 보여줬고 대지왕을 보는데도 더 심한 어떤 권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여기에서는 폭력과 함께 어떤 지식의 권력 관계까지 그렇죠. 다 아우르고 있는 그 상위 그룹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개로 묘사가 되고 그 개들 밑에 있는 다 학생들을 돼지로 묘사하고 철이를 그 돼지 무리에서 왕으로 뽑으려고 하는 그래서 제목이 돼지의 왕이 된 거죠. 그렇죠. 사실 그 개와 돼지를 이제 환상적으로 묘사하는 장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개수 청바지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에서 종석이 어린 종석이 이렇게 놀림을 받다가 그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 놀리던 아이들이 이제 개처럼 막 보인다든지, 혹은 영화의 첫 장면 정말 개 같은 쇼킹하잖아요. 놈들이라고. 어떤 나레이션이 쫙 어두운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갑자기 돼지 가면을 쓴 어떤 사람의 모습이 쑥 나온다든지 이런 그 장면들이 영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개와 돼지에 대한 어떤 은유 같은 것들이 아주 이렇게 좀 쇼킹한 그런 비주얼로 환상적으로 등장하죠. 하지만 돼지의 왕이 불편했던 지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네네. 일단 그 잔인함, 처참함 같은 게 약간 도를 넘어선 것 같은 저한테는 제가 이런 거 잘 못 보거든요. 네. 그런 게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 종석의 누나 그리고 이 철이가 계속 하는 말들이 있어요. 무서운 거, 나 무서운 거 있다. 니네가 10년이나 20년이 지나 어른이 됐을 때 지금을 생각하면서 야, 그때 참 좋았었지 않냐? 그때가 그립다. 이딴 소리를 할 게 너무 무서워. 이건 어른들의 시각이거든요. 왜냐하면 다 시절을 살아본 사람들이 돌아가서 그 생각을 하는 건데 15살, 그 뭐 13살 이럴 때쯤은 미래라는 건 염두에 둘 수 없어요. 지금 이 현재가 얼마나 큰 감옥이고 지옥인데 미래의 일까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약간은 의도되었기 때문에 이게 극악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그런 부분은 저한테는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근데 이제 그런 시각 자체가 영화 속에서는 사실상 플래시백으로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런 시각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15년 뒤에 어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뭐 약간의 그런 그 이유 같은 것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건 그 영화 속에서 이제 가장 강렬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두 아이는 말하자면 이제 교실 안에서 하층 계급인 셈이잖아요. 계급적으로,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학업 성적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아이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개들의 세계, 애완견들의 세계에 편입되고 싶었던 돼지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두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현실이 너무 암울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을 생각하게 되죠. 근데 대안이 이 영화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찬영의 길이 있고 하나는 철이의 길이 있습니다. 이 찬영의 길은 뭔가 하면 갑자기 전학생이 왔는데 얘는 공부도 잘하고 친절하고 말도 곱게 하고 이런 아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찬영의 길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 철이 같은 극악무도한 세계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꾸게 되는데, 그 찬영조차도 3일 만에 그 체계 속에서 완전히 비굴한 그런 모습으로 편입이 되게 되죠. 그 작은 혁명을 꿈꾸었던 찬영이 무참하게 짓밟히는 장면을 보고 화장실 장면. 네, 네. 현실을 다시 한번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결국 남은 길은 철이의 길밖에 없지 않은가라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철이의 길은 어떻게 보면 자기 파괴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고 처참한 폭력의 길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후반부에서 굉장히 쇼킹한 장면이 나오는데 네. 그 얘기는 못하죠. 네, 그 장면은 직접 보셔야 되는데 애니메이션으로 봐도 그 무서운 참혹한 이런 느낌이 그대로 전해져 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어두운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이렇게 옛날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게스 청바지 사건. 근데 그건 이제 네. 그냥 웃으면서 떠올리기에는 너무 슬픈 비극적인 그렇죠. 이야기여서 네. 마냥 웃을 수는 없었는데 유머라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딱 한 번 네. 웃은 적이 있습니다. 뭐죠? 그 찬영이 화장실에서 어떤 일을 당할 때 변을 보고 있을 때 이거 누가 화장실에서 이거 매너 없게 똥을 싸고 지랄이야. 아우. 저는 그 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방 한 칸짜리 우리 집에 집안의 모든 물건과는 어울리지 않는
다른 물건이 오게 되었다. 빨간 삼각형은 여자 거야. 남자 거는 초록색이야. 근데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게스 청바지에서 이렇게 그 로고가 빨간 거는 여자 거 저는 몰랐어요. 저도 몰랐어요. 아 그래요? 우리는 게스 청바지를 입을 만한 저 그런 이거 계급이 아니었던 거야. 입었거든요. 아 그래요? 입었는데 네네. 그거 몰랐어요. 저는 게스를 저기 뭐야 그 건축학개론에도 이 게스트 티셔츠가 나오잖아요. 흰티. 네. 근데 거기 보면 게스가 진품은 GUESS고 그쵸. 이 가짜는 GEUSS입니다. 게우스라고나 하나? 그래서 그거는 제가 입어본 적이 있습니다. 게우스. 전 지금도 되게 헷갈려요. 네. 게스의 정확한 스펠링. 스펠링? 저는 또 한편 이 마지막 장면이 좀 마음에 걸리는데요.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호가 갈릴 것 같아요. 네. 저한테는 너무 힘을 준 게 아닌가라는 대사였습니다. 이곳은 얼음처럼 차가운 아스팔트와 그보다 더 차가운 육신이 뒹구는 세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특히 이제 철이가 사람은 이제 칼을 지니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길게 할 때 그 대사 자체는 굉장히 멋진 대사인데 어떤 사람한테는 중학교 1학년이 이런 대사를 해?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이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대사를 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쪽으로는 걸리는 게 없는 쪽이에요. 네. 그리고 마지막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그런 과잉의 대사 분위기가 있고 사실 대사가 어떤 면에서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관념적인 분위기도 이 이야기의 강렬함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돌파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는 쪽이고요. 저는 마지막 장면 좋아해요. 네. 좋아할 때 마지막 장면 그러실 것 같았어요. 그걸 딱 볼 때 어떤 느낌이 딱 드냐면 저는 다크나이트 마지막 장면 같아요. 아 이거 네. 저는 바로 뭐 이러면서 제가 다크나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구분을 하고 싶네요. 이제 곧 이 마을은 수만 톤 물속에 잠길 것입니다. 마귀의 기락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다들 뭐하는 짓거리야? 아저씨 지금 우리 마을에 있다니까. 혹시 교회에 이런 사람 있습니까? 네, 두 번째 작품, 두 번째 애니메이션 사이비입니다. 이것도 만만치 않죠. 돼지의 왕과 또 그 어두움을 비교하면 역시 힘들었습니다. 힘드셨죠. 네. 아 자꾸 연상호 감독님은 자꾸 동물을 죽여. 어, 이 첫 장면이 개를 맞아요. 가차없이 맞아요. 줘 패는 장면이잖아요. 네. 보는데 일단 힘들 거니까 준비해라는 어떤 신호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인데 영화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 무성 영화 시대에는 악당이 악당이라는 걸 초반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악당 이렇게 하고 자막을 깔 수는 없잖아요. 무성 영화에서. 어떻게 하냐면 등장하자마자 개를 발로 찹니다. 그런 표현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인물이 등장해서 개를 발로 차면 아, 저 인물은 악역이구나라고 관객들이 알았죠. 그런 또 사이비도 관련한 그런 톤이네요.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악당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개를 그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첫 번째 작품도 돼지의 왕도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이 작품도 역시 그래서 티체스 영화제에서 사실 최우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기도 했었죠. 그리고 또 돼지의 왕과 사이비는 둘 다 뭐 그 강렬한 정도가 진짜 엄청난 그런 애니메이션들인데 저는 굉장한 진화를 이뤘구나 연상호 감독님이. 전 이번 주에 차근차근 다 봤잖아요. 네, 연상호 봤는데, 주간이었잖아요. 네, 돼지여왕 다음에 사이비를 보는데 와,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지? 드라마가 일단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이 탄탄함이 굉장한 어떤 연출력으로 표현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이비는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네. 이 사이비의 문제점은 어디 정들 만한 캐릭터가 없어요. 그렇죠? 네. 네. 악당이 악당을 때리고 악당이 또 저 악당을 때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착함과 악함의 개념 자체가 없죠. 없어져 버리는. 어떻게 보면 악의 세 가지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는 아예 그냥 타고난 악, 장로 캐릭터죠. 또 하나는 그런 악에 맞서는 악. 근데 그 악에 맞서지만 그 사람도 악이에요.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의 얼굴을 쓴 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종류의 악의 얼굴들이 뒤엉키는 그렇죠. 그런 그러네요. 일종의 지옥도 같은 사막질은 사막질. 사막질. 네. 그런데 저는 그 네. 세 악 중에 권혜호 씨가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더빙 연기를 하셨는데 굉장하죠. 너무 잘하죠. 정말 권혜호 씨를 딱 압도적이더라고요. 권혜호 씨는 정말 목소리만으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여기서 네. 목사님이 희망입니다. 이 마을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라고요. 아시겠어요? 예? 희망, 빛,
메시아. 아 좋다. 양익준 감독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영화에서 이제 민철 캐릭터를 맡았는데 이 민철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셋 중에서도 가장 많이 묘사가 되는 사실상 주인공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이면 약간 마음 둘 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가정 폭력도 심하고 네. 마을에서도 개차반이라서 동료인 그 마을 사람들조차 뭐라고 말하면 개차반이 그 개차반이구나. 그렇죠. 개를 차서 개차반이. 네. 원래는 죄송합니다. 아, 네, 네. 저 새끼 마귀가 들린 모양이구먼. 멀쩡한 공주에 대한 보고 영화이기 때문에 마귀가 씌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민철에게. 그렇습니다. 실제 눈에 이제 독이 가득하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런 인물이 이제 거대한 악에 맞서서 싸우는 악이 되기 때문에 관객 입장에서 볼 때 진짜 말씀하신 대로 마음 들 곳이 없는 그런 생각들이 들죠. 이 영화는 처음에 사실은 한 중반까지는 영화가 굉장히 심플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본 이야기예요. 시골 사람들의 무지를 이용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이렇게 왜곡된 방법으로 해서 끄집어내서 사실은 자기의 입속을 채우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네. 사이비를 보는데 곡성하고 닮은 부분이 있는데 네네. 일단 어떤 시골에 외지인이 들어와서 시골 사람들의 어떤 순박함과 대비가 그렇죠.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마지막 장면, 마지막에 이 민철이 행동하는 게 있는데 그 장면이 곡성의 어떤 특정한 장면하고 아주 비슷해요. 쿠니무라준? 네. 아, 네네. 사이비를 보시다 보면 이렇게 중반까지는 굉장히 심플한 어떤 그런 것들을 공격하는 영화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 영화에 놀란 건 중반 이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실상 진입한다고 말할 수 있고요. 얼핏 봐서는 영화에서 제일 악하고 나빠 보였던 것은 그 장로, 거짓된 장로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영화의 후반부에 가면 아니 이 영화가 그럼 믿음에 관한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특히 이제 인상적인 게 칠성 부부 캐릭터입니다. 그 마을의 이제 후배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처음 봤을 때는 이 부부는 너무 순박하고 무지해서 저런 속임수에 깜빡 속아 넘어가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보였는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당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믿음이라는 것의 효능 같은 거 혹은 과연 인간은 그것이 설사 거짓된 것에 대한 대상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뭐 이런 문제까지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건드려주는 묵직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죠. 연상호 감독이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굉장히 큰 주제들인데 그렇습니다. 큰 주제들을 식상하고 익숙하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초반에는. 근데 뒤에 가서 사건의 반전이 아니라 어떤 의식의 반전, 생각의 반전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그냥 선과 악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라는 이야기를 늘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사이비에서는 그게 가장 극대화된 어떤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성철우 목사 그리고 이 김민철이라는 이 양아치, 최경석이라는 장로 이 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을 어떤 캐릭터들이 맞붙게 되는데 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 배치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제 선의 반대말은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죠. 근데 때로는 선의 반대말이 독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선이라는 것은 선을 내 혼자 독점하겠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어나는 그 참극. 그래서 독선이 어떻게 보면 악의 또 다른 가면 같은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이 영화의 어떤 클라이맥스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14만 4천 명이 바로 여기 이 마을에 돼지왕도 그렇고 사이비도 그렇고 정말 강렬한 이야기이면서 단순히 강렬함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유의 깊이 같은 것들도 우리를 사실은 자극하게 해주는 정말 저는 인상적인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대지의 왕이 애니메이션의 어떤 표현을 했다면 사이비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네네. 오히려 극영화처럼 보이는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네. 나중에 이거를 극영화로 만들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기대 혹은 의문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최초의 장편 극영화인 부산행이 나오는 거니까 과연 연상호의 첫 번째 극영화는 어떨까 굉장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상호 감독의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 다뤄봤고요. 두 편이긴 하지만 네. 그 둘 중에도 어떤 작품이 좋았는지 또 어떤 장면을 최고의 장면으로 꼽으실지 제 궁금합니다. 1주간 동안 본 게 있는데 단편을 뽑으면 안 되겠죠? 아, 그래도 네 장편이 더 좋겠죠? 네, 장편이 더 좋고요. 네네. 저는 사이비를 뽑겠습니다. 사이비. 가 더 좋았고 PTV에 사이비, 대지의 왕, 그 창도 있습니다. 이 세 편의 작품을
다 보시면 제가 보기에는 좋을 것 이제는 같고요. 패키지까지 파는군요. 네, 네. 네. 사이비가 제일 훌륭하다. 좋았고 네. 좋았던 장면도 역시 사이비에 있는데요. 어떤 장면이죠? 성초루 목사가 마지막에 급변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우가 다릅니다. 저는 돼지의 왕을 꼽고 경우가 다르시군요. 싶어요. 어떻게 보면 돼지의 왕보다 사이비가 기술적으로는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더 깊어 보이기도 하고 더 매끄러워 보이기도 한 건 사실인데요. 저는 돼지의 왕을 처음 봤을 때 그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정말 아니 이게 뭐야? 이런 느낌이 들면서 그 강렬한 이야기하며 그것을 만들어낸 어떤 그 뚝심하며 이런 모든 면에서 완전히 사로잡힌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돼지의 왕을 꼽고 싶고요. 이렇게 갈라지나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장면도 역시 다릅니다.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돼지의 왕의 첫 장면. 첫 장면을 보면서 이 영화에 대한 소문은 좀 들었으나 첫 장면을 딱 보는 순간 이런 게 지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영화를 처음부터 자세를 딱 고쳐 이렇게 꼰다리 딱 풀고 이렇게 정자세로 놀고 먹어도 잘 먹고 잘 사는 그 놈들은 애완견 같은 놈들이야. 개 같은 놈들이라고. 그 놈들 먹이가 되는 우리는 돼지들이고. 경민아,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리고 저는 꼭 한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사랑은 단백질도 한번 꼭 보시면 이제 팔다 유튜브까지 파시는군요. 이 연상호 감독이 얼마나 다양한 세계를 다루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나올 서울역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또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다 함께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부산행도 궁금하지만 서울역도 굉장히 네. 궁금합니다. 과연 어떨지 함께 또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상호 감독의 작품 세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이비 그리고 또 돼지왕이 두 편의 장편 애니메이션을 다뤄봤습니다. 자, 이 두 작품들은 모두 BTV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는 계집 창 나오는 거 아니야?